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 총장 강성령입니다. 한신대학교는 1940년 개교 이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대학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1991년 오산 캠퍼스에서 개관한 박물관은 고고 역사 분야 학문의 발전과 지역사 연구를 위한 중부지역 주요 거점으로서 다양한 고고학 조사, 연구,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 분포하는 금속문 자료를 수집하여 역사 문화 규명에 필요한 상당수의 학술 자료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학풍은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바이며 우리나라 역사 연구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5년 교내 작은 강당에서 시작되었던 탁본 전람회가 어느덧 38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람회는 17세기 조선시대 명필가들의 글씨를 총망라하여 학문적 예술적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글씨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시대상 그리고 먹과 붓이 만들어낸 필체의 미학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람회를 지원해 주신 경기도와 오산시에 감사드리며 준비에 수고하신 이영원 박물관장님과 전람회 전반을 이끌어 주신 한국사학과 정혜득 교수님, 한국사학과 동문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신대학교 박물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17세기 조선 명필의 금속문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법첩을 수입해서 이를 글씨 잘 쓰는 선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글씨를 연구하게 했고, 결국 안평대공과 같은 송설체의 대가를 출연해서 국서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맹부는 송나라의 그 황실 출신이었는데 원나라에 출사하였기 때문에 절개를 잃어버렸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퇴계 이황은 도학을 추구하는 사대부로서 심성론적 수신의 관점에서 송설체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는 심행론을 제기해서 송설체 대신에 왕이지체를 새로운 모범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필획이 글씨에 드러난다는 심행론은 글씨가 심성수련의 결과물이라는 유교사회의 서예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 석봉 한호와 같은 사람이 왕희체를 연구해서 석봉체를 완성했는데 선조대의 국서체로 사용되기까지 했으나 이 사람은 사제관으로서 글씨만 잘 쓸 뿐이지 도학자의 심액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은 이황의 지도를 받았던 윤군수라는 분의 글씨를 모범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윤군수의 이 지도를 받은 심상룡을 통해서 김집, 송중길 등으로 계승되면서 심행론이 강화되어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병자호란 이후에 문화적 자존의식과 충절의식이 더욱 강조되면서 당의 충신이었던 안진경의 서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곧 왕이지체와 안진경체에 대한 연구를 발판으로 해서 18세기에 조선적인 서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8세기에 조선적인 서체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람회는 조선 후기 서예 문화의 자기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으니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탁본 전람회 작품 설명을 맡게 된 한신대학교 박물관 교육사 이동진입니다. 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전 17세기 조선 명필의 금속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38회 탁본 전람회에서 온라인 전시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총 23작품입니다. 이를 통해 조선 서체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조선 후기 서예 문화의 자기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1624년에 세워진 이석형 신도비입니다. 이석형은 글씨를 잘 써 집현전 학사로 있을 때 치평요랑 고려사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조선에서 삼장에 연이어 장원한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비문을 쓴 신익성은
선조의 부마로 동양위에 봉해져 병자호란 때 척화오신 중 한 사람입니다. 송설체에 뛰어났으며 만년에 왕위지체를 연구하였습니다. 전액을 올린 김상용은 병자호란 때 종묘신주를 모시고 원송과 함께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며 강화도가 함락당하자 순절하여 순절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인물입니다. 글씨에 뛰어나 서체는 왕이지, 왕헌지의 필법을 본떴으며 전서는 중체를 겸하였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1628년에 세워진 송이창 묘갈입니다. 송이창은 송중길의 아버지이며 당대의 대학자인 율곡 이이와 구봉 송익필 문화에서 수학하였습니다. 묘갈의 전면대자를 쓴 김집은 이이와 송익필, 그리고 아버지 김장생의 학문을 이어받은 후 송중길과 송시열에 전수하여 기호학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김집의 글씨는 왕위지체의 토대 위에 매우 단아하게 써내려 갔습니다. 비문을 지은 김상원은 윤근수의 문화에서 경사를 수업하고 성원의 도학에 연원을 두었습니다. 음기를 쓴 송중길은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 많은 금성문을 남겼으며 송이창 묘갈의 경우 23세 때 쓴 글씨로 젊은 날의 송중길 서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석봉체와 김집의 영향을 받아 바르고 단정하게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액은 김상용이 올렸으며 이양빙의 전서체를 충실히 계승하여 원만한 서풍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1648년에 세워진 성혼 신도비입니다. 성혼은 이황을 사숙하였으며 이이와도 교분이 두터웠습니다. 1572년 여름 율곡 이이와 9차례 서신을 왕복하여 사칠 이기서를 논하여 조선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비문은 김집의 75세 때 작품으로 왕이지의 해설을 바탕으로 하여 필력이 맑고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1653년에 세워진 이시직 묘갈입니다. 이시직은 이석형의 6대 손입니다. 김장생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왕위지체의 능한 당대의 명필이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송중길의 글씨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송중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문은 김상원이 지었으며 전면대자는 김집이 썼는데 왕위지체의 단정하면서도 유려한 서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문과 전액은 송중길의 48세 때 작품입니다. 비문은 송중길의 특징인 해서와 행서를 혼용하여 썼기 때문에 호방하나 방만하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액의 경우 이양빙체를 충실히 따라 그 품이 넉넉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 1664년에 세워진 조헌 묘표입니다. 조헌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문인들과 의병을 모으고 영규의 순군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는 등 활약하였으나 금산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전면대자를 쓴 김집은 왕이지의 해설을 연구하여 필액이 맑고 단아한 느낌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문은 송시열의 58세 때 작품으로 송중길의 글씨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지만 송중길의 글씨에 비해 자획 구성이 거친 대신 골기가 강해 웅장한 기상과 거침없는 용필이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작품은 1629년에 세워진 한중겸 신도비입니다. 한중겸은 선조로부터 영창대군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 7신의 한 사람이며 인조의 장인으로 서평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비문은 이정구가 지었으며 문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 사람들의 입에 널리 회자된 인물입니다. 비문을 쓴 오주는 왕이지의 소회를 모범으로 하였고 특히 금성문 글씨는 석봉체를 따랐으나 한호에 비해 필액이 두터운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한중겸 신도비는 오준의 42세 때 작품으로
굳세고 시원한 서체를 볼 수 있습니다. 한준겸의 묘소는 본래 원주에 있었으나 1636년 5월에 안산으로 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652년에 옮겨온 비석을 다시 세우면서 이민구가 그 사실을 추가하여 새겨 넣었습니다. 추기의 서자 부분은 당시 예조판서였던 오준이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곱 번째 작품은 1640년에 세워진 윤담 신도비입니다. 윤담은 임진왜란이던 1593년 진주성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왜군에 의해 함락당하자 촉성루에 올라 투신하여 순사하였습니다. 이후 병조 참의로 추정되었습니다. 비문을 지은 유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여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되어 진원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비문은 오준의 53세 때 작품이며 오준은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써서 조정의 대사에 글을 썼습니다. 글씨는 왕의지의 소회를 모범으로 하였으며 금성문 글씨의 경우 석봉체를 따랐습니다. 전액을 올린 김광현은 김상용의 아들로 전서체를 계승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작품은 1636년에 세워진 허성 묘표입니다. 허성은 유희춘의 문인으로 선조의 유교를 받은 고명 7신의 한 사람입니다. 당대 이름난 문장가였으며 글씨에 뛰어났습니다. 비문을 지은 김세름은 허성의 동생 허봉의 외손자로서 문장과 시에 뛰어난 재주를 보여 정경세가 당대 제일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비문은 의창군 이광이 지었으며 허성의 사위입니다. 의창군이 47세 때 장인을 위해 쓴 작품으로 석봉체의 단정함과 송설체의 미려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작품은 1647년에 세워진 오윤겸 묘갈입니다. 오윤겸은 성운의 문인으로 예론에 뛰어났으며 이괄이 난 때 인조를 호종하였습니다. 비문은 김상원이 지었으며 송중길이 썼습니다. 송중길의 42세 때 작품으로 전면대자는 장중하나 아직 석봉체의 필리가 남아 있습니다. 음기는 해서와 행서가 혼용된 세해로 필액이 힘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 번째 작품은 1669년에 세워진 도남서원 묘정비입니다. 도남서원은 1634년 충청도 유림의 공의로 김장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습니다. 1660년에 도남이라고 사액되었으며 뒤에 김집과 송중길, 송시열을 각각 추향하였습니다. 비문을 지은 송시열은 이 김장생, 김집의 학통을 계승하여 서인학맥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예론에 밝았으며 훗날 서인 내부의 노소분당 이후 노론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문장과 서체에도 뛰어났습니다. 비문은 송중길의 64세 때 작품으로 스승을 배양한 서원의 묘정비를 쓰면서 필액에 온 힘을 기울여 장중한 필치로 거침없이 내려간 작품입니다. 전액을 올린 김만기는 김장생의 증손자이며 송시열의 문인입니다. 숙종의 국구가 되어 광성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11번째 작품은 1668년에 세워진 도산정사 기비입니다. 1668년에 도산정사를 건립하면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일명 취석비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도산정사는 도연명의 채국도와 주자, 도연명, 김상원의 영정 등을 모신 곳입니다. 비석 전면에 쓰여진 취석은 원래 도연명의 고사에서 온 것으로 여산기에 따르면 도연명이 술에 취하면 항상 돌에 올라 잠을 잤다 하여 그 돌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송시열은 특히 대자에 뛰어났는데 웅대하고 힘찬 취석 글씨에서 그러한 장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번째 작품은 1673년에 세워진 박동망 묘갈입니다. 박동망은 1594년 문과에 급제한 후 청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비문을 지은 박세채는 박동망의 손자이고 김상원,
김집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으며 1659년 자이대부의 복상 문제가 거론되자 송시열, 송중길의 기년서를 지지하였습니다. 비문을 쓴 박태유는 안진경체를 잘 쓴 명필로 큰 글자는 강건하고 작은 글자는 미려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액을 올린 여성제는 인조의 장인인 한중겸의 외손자입니다. 13번째 작품은 1676년에 세워진 장유 신도비입니다. 장유는 김상룡의 사위이며 효종비 인선왕후의 아버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윤군수와 김장생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 2등에 녹훈되었고 이괄의 난때는 인조를 호송하여 신풍군에 봉해졌습니다. 문장에 뛰어나 조선문장 4대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비문은 송시열이 지었으며 1674년 장유의 아들인 장선징의 부탁으로 비문을 짓게 되었습니다. 비문을 쓴 심익현은 1650년 효종의 둘째 딸 숙명공주와 혼인하여 청평위에 봉해졌습니다. 송설체에 기반을 둔 서체를 즐겨 썼습니다. 왕릉의 지문, 옥책문, 교명 등의 글씨를 많이 썼습니다. 전액은 광성부원군 김만기가 올렸습니다. 14번째 작품은 1662년에 세워진 창녕군 부인 성씨 묘괄입니다. 창녕군 부인 성씨는 낭성군 이후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묘괄 전면에는 창녕군 부인 성씨 지묘라고 각자되었으며 음기는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이 지었습니다. 비문을 쓴 낭성군 이후는 선조의 제12남 인흥군 이영의 장남입니다. 해서의 모든 서체를 익혔고 전소와 예서에서도 뛰어났으며 대동 금석서라는 금석첩을 간행하였습니다. 15번째 작품은 1682년에 세워진 인흥군 이영 신도비입니다. 인흥군 이영은 선조의 12번째 아들입니다. 1649년에 사은사로 청나라에 갔을 때 청이 세패 요구와 더불어 축성, 무기수선 등을 이유로 조선을 hil책하자 이를 무사히 해결하였습니다. 비문은 설원의 영수인 송시열이 지었으며 낭성군이 비문도 쓰고 전에까지 올렸습니다. 낭성군의 45세 때 작품으로 안진경체로 단정하고 획이 두터운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16번째 작품은 1688년에 세워진 조상치 묘괄입니다. 조상치는 길제의 문인이며 김숙자와도 교유가 깊었습니다. 세조가 즉위하고 예조 참판에 제수되어 있으나 사양하고 영천으로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하였습니다. 묘비 표제를 노산조 부제약 조상치 지묘로 하여 자신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1791년 단종 장릉에 세운 배식단에 배양되었습니다. 비문을 지은 이명은 이단상 박세치의 문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 조상치의 후손인 조건주의 딸로 처숙인 조전주의 부탁으로 비문을 썼습니다. 비문을 쓴 조학이는 증조부 조문수 이래로 계승된 서법과 외조부모인 정명공주의 서법에 영향을 받아 서체가 청환하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17번째 작품은 1689년에 세워진 송기수 신도비입니다. 송기수는 전광필, 김한국과 교유하였으며 이황과도 교유하여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비문을 지은 신음은 문장에 뛰어나 조선문장 4대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비석의 주인공인 송기수는 신음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비문을 쓰고 전액을 올린 이관징은 허목과 청남의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한 인물입니다. 해소에 일가를 이루었으며 김생의 필법을 연구 및 사용하였습니다. 송기수 신도비 역시 김생체의 해설을 본받아 썼으며 전액의 경우 허목의 미수체를 따라 썼습니다. 18번째 작품은 1690년에 세워진 유석 신도비입니다. 유석은 사원부, 사관원, 강원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변려문에 뛰어났습니다.
비문을 지은 조경은 윤근수의 문인이며 대제학, 이조판서,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비문을 쓰고 전액을 올린 허목은 남인의 영수입니다. 정구를 스승으로 섬겼으며 학문은 고학, 문학은 육경고문, 서예는 고전을 추구하였습니다. 이후 고전체의 특징을 취하여 고문전이라는 새로운 서체를 구사하였습니다. 유석의 삼남인 유명천의 요청으로 허목이 글을 쓰고 전액을 올렸습니다. 추지를 쓴 유명천은 유석의 아들로 예조판서, 홍문관 제약, 판중추 부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19번째 작품은 1690년에 세워진 오숙 묘갈입니다. 오숙은 1624년 이괄의 난이 발생하자 인조를 공주로 호종하였고 이후 정묘호란 때는 인조를 강화도에서 호종하였습니다. 문자와 필적이 뛰어났으며 특히 시를 짓는 것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비문을 지은 최석정은 소론의 영수로 활약하였으며 전서에 일가견이 있어 다수의 금성문 작품을 남겼습니다. 비문을 쓴 오태주는 현종의 셋째 딸인 명안공주와 혼인하여 해창위에 봉해졌습니다. 서예에 능했는데 특히 작은 해서와 예서가 뛰어났습니다. 명성왕후와 인현왕후 국장과 같은 행사에 서사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번째 작품은 1698년에 세워진 이만웅 신도비입니다. 이만웅은 문과에 급제한 후 동래부사, 충청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비문은 송시열이 이만웅의 두 아들 이직명과 이징하의 부탁을 받아 지었습니다. 비문의 글씨는 김상원의 증손인 김창엽이 지었습니다. 이직명은 송시열의 문인으로 예조 참판으로 있을 때 추기하였습니다. 21번째 작품은 1699년에 세워진 윤천례 신도비입니다. 윤천례는 충청도 병마절도사,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훈련 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70세의 장남인 윤치상의 공으로 추운 바다 자헌대부에 가자되었습니다. 비문을 지은 남구만은 송중길의 제자로 윤천례가 남구만의 외가 혈족이었으며 윤천례의 아들 윤치상의 부탁으로 비문을 짓게 되었습니다. 비문을 쓴 조상우는 이경석과 송중길의 제자입니다. 글을 잘 써 필체의 짜임새가 단정하고 중후한 특징이 있으며 장렬왕후의 옥책문을 썼으며 충현서원의 사적비 등을 썼습니다. 전액을 쓴 홍수주는 전서에 뛰어났으며 태조헐릉 신도비의 전액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22번째 작품은 1699년에 세워진 정몽주 신도비입니다. 정몽주는 고려 말 이성계 일파의 역성혁명에 반대하다 개성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조영규의 철퇴에 맞아 순절하였습니다. 1517년에 문묘에 배양되었고 숙종대에 신도비가 세워졌습니다. 비문은 송시열이 지었으며 정몽주 신도비 건립을 주도하였습니다. 비문의 글씨를 쓴 김수중은 김상원의 손자로 문장에 능했으며 특히 전서와 예서에 능했습니다. 중국과 조선의 역대 금성문을 연구하여 서예의 정수가 한예비의 8분서에 있다고 파악하였고 고군체라 불리는 특유의 예서체를 창안하였습니다. 전액을 쓴 김수왕은 김수중의 동생으로 가전된 전서체를 잘 썼습니다. 추기를 지은 권상하는 송시열의 수제자로서 송시열이 사사될 때 그의 임종을 지켰으며 의복과 유품을 수습하였습니다. 이후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만동묘와 대보단 건립을 주도하였습니다. 추기를 쓴 김진규는 김수중의 사위로 김수중의 예서체를 계승하였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1699년에 세워진 이민장 묘표입니다. 이민장은 김상원에게 수학하였으며 문사를 연마하였고 음직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의금부 도사, 사직서령 및 여러 지방의 수령을 역임하였습니다. 비문을 지은 이명은 이민장의 조카로 신임사화 때 사서된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입니다. 비문의 글씨는 이민장의 사위인 김진규가 썼습니다. 김진규는 김수중의 예서를 계승하였는데 비교적 기교가 심하고 활달한 필체를 구사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서체는 송설체를 시작으로 다양하게 변화해 갔습니다. 변화의 배경으로는 조선 사대부들의 유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황이 강조한 심행론을 통해 서체에 대한 중요성 및 관심과 연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7세기에는 다양한 조선 명필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스스로 서체를 연구하였고 조선적인 서체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서체 변화는 한신대학교 박물관이 준비한 탁본전람회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즉 간접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전시로도 진행되는 탁본전람회는 올해로 벌써 3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테이블에 있는 도록은 역대 전람회의 도록이며 이 도록은 올해 전람회의 도록입니다. 한신대학교 박물관이 주관하는 탁본전람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신대학교 박물관에서 준비한 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전 제38회 탁본전람회 17세기 조선 명필의 금속문 작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